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17강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슬람 세계의 형성, 서아시아의 역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다 서양사였었죠. 처음에 서양의 고대사가 등장하면서 그리스 세계의 발전, 두 개의 나라를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 두 번째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치가 발달했었다는 거. 그래서 솔패, 클패,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리고 그리스의 자살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세계가 멸망하고 나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로마라고 하는 국가였는데 그 로마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삼두정치 인물들 그리고 군인 황제 시대의 여러 가지 황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게 되는데 서로마는 476년에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수도였었던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수도였었는데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잔티움 제국은 엄청나게 오래 지속이 되었었고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휘청휘청 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었다는 것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기억이 좀 날까요? 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서아시아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서아시아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시리아가 등장했었고 두 번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잘 안 나죠? 조금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오늘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슬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였는지, 누가 세웠는지, 시아파, 수니파?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그 점들을 완전히 시원하게 날려버릴 정도로 선생님이 아주 쉽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같이 이슬람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 전에 배웠었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위클리프와 후스의 개혁 그리고 다양한 교황권의 쇠퇴와 르네상스까지 공부를 해봤으니까 해시태그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틴 제국이 수립되었던 거 몇 차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일? 기억이 나야 될 텐데 라틴 제국을 수립했던 거는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면서 결국에는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목적에 걸맞지 않는 약탈을 범했었던 거, 그래서 라틴 제국을 수립했던 거 4차 십자군 전쟁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했던 거, 요거는 성지 탈환에 성공했었던 유일한 전투 1차 십자군 전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우리는 성지를 탈환할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셀주크 트르크가 독점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비잔티움 제국이 가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되찾아오겠다. 라고 하면서 나왔었던 게 십자군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우르바노스 2세한테 도움을 요청했었고 그 교황이었던 우르바노스 2세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면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뇽 유수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은 교황과 황제의 권위를 비교해보자면 교황이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었거든.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규칙을 깨버리고 이제는 아비뇽 유수를 통해서 잡아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이제는 황제 밑에 놓이게 되는 사건,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교황을 비판했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죠. 누구랑 누구? 첫 번째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후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었고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규정이 됐었고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화형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상파뉴 정기시라고 하는 거 뭐였습니까? 우리 북유럽에 있었던 교역권,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롬바르드 동맹까지 해서 그 두 개의 동맹이 만나서 물건도 교역하는 그런 물품 교역의 창구가 바로 상파뉴 지방에 있었던 정기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무슨 르네상스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교황을 비판하는 성격이 강했던 르네상스, 바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고요. 그 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떠올리면 되고요. 페트라르카의 서정신화와도 이탈리아 르네상스였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나왔다. 아하, 그러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간단하게 이게 이탈리아야 아니면 알프스 이북이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슬람 왕조 계보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 등장했었고 우리 니네베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두었고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을 만듦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제국에 조금 걸맞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니네베 왕실 도서관이었던 거고요. 전차나 이런 철제 무기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녔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어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조로아스터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국교로 채택된 것은 사산 왕조였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중요한 전투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어느 나라랑 전투했다? 그렇지. 그리스랑 전쟁을 했다. 전투를 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스 세계가 이겼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 로마와 한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들과 중개무역, 그 다음에 다양한 교류를 했었던 그런 나라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었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어디? 파르티아랑 똑같이 크테시폰이라는 곳이었고 이 파르티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서로 사이가 안 좋겠죠. 왜?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게 사산왕조니까.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채택하였고 아후라 마즈다의 그런 신들이 있었던 그런 종교였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이랑도 같이 조금 라이벌 대립관계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쭉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오늘은 사파비 왕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7강, 18강은 이 국가들에 대해서 다 외워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첫 번째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후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아시아에서는요,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수도가 어디일까라는 거를 많이 물어봐요. 우리 그동안은 사실상 이 수도보다는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중국사 따져볼까요? 중국사에서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많이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수도가 특히 어려운 킬러 문제에서는 선지로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의 보기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 수도를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도 외우는 게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외우기 쉬운 팁들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그 팁들을 야금야금 챙겨가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제 이슬람 문화부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슬람 문화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슬람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종교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뭐 이슬람교, 불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슬람교의 성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사람이 있었죠. 1번 창시했던 인물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호. 이 무함마드라는 이 인물이 이슬람교를 창시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메카라고 하는 곳의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라는 이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두 번째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1번. 자, 우선 이슬람교는요, 사실 처음에 많이 박해를 좀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를 잘 들여다보면은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트교에서는 어떠한 교리, 어떠한 그런 책이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뭐 힌두교에서는 만우법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불교에는 교리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슬람교에는 무슨 경전이 있냐? 자, 첫 번째 특징.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쿠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것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다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곤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통제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선생님이 아까 잠깐 박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쿠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다. 이런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귀족이랑 평민이랑 이제 똑같다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귀족이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민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는 처음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심하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처음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메카라고 하는 곳이 근거지였는데 메카에서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나가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성스러운 이주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들식 표현으로는 헤지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헤지라는. 그래서 헤지라라고 하는 이슬람교 박해 때문에 성스러운 이주를 해나가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특징은 계속됩니다.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우리 아랍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서아시아에서는 아랍인과 비아랍인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데 그 아랍인을 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랍인을 우대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비아랍인을 또 이제 챙겨주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들마다 그거는 다른 스타일이었었는데 우리 아라비아나이트, 그 다음에 아랍 이런 표현들이 이슬람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 저술됩니다. 그래서 아랍 혹은 아라비안 이런 표현이 이슬람에서는 자주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배경 지식으로 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저술하였다. 선생님, 아라비안 나이트가 뭐예요? 아라비안 나이트는 뭐냐면 우리 문학 작품이에요. 이 문학 작품이 이 이슬람 교에서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문학 작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우리 이슬람에서 또 중요한 거.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 라마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식 기간이에요. 우리 이슬람에서는 좀 특이한 조금 이색적인 풍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존재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뭐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기간이 또 있었다. 그 다음에 뭐 메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예배를 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예배 같은 것도 이슬람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그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를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코타키나발루에서 그 여행 가이드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금요일인가 어느 한 요일에는 차가 엄청 막힌대요. 그 날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죄다 자동차를 막 끌고 나와가지고 길이 밀린다고 그 정도로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도 이슬람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 우리 이슬람권의 그런 국가들을 가보면은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슬람교에서는 모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게 돼요. 모스크 양식. 자, 이 모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배웠었던 양식들 중에서 뭐 스테인드 글라스 사용했었던 뭐 고딕 양식이나 뭐 또 뭐 있었지? 비잔티움 양식도 있었고 로마네스크 양식도 있었고 다양한 양식들 배웠었잖아요. 조금 비슷해요. 우리 요렇게 선생님 미안한데요. 제일 못했던 과목이 미술이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데 뭐 같아요? 로켓? 화살표? 아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첨탑이에요. 첨탑. 우리 그동안 배웠었던 그 양식들 중에서도 첨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과 함께 통하는 조금 교류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조금 뾰족함의 상징을 담아서 만든 건축물이었었는데 이 첨탑이 똑같이 이슬람에서도 있습니다. 뾰족한 그런 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돔 형태도 또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돔과 첨탑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스크 양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뭐 이런 좀 찌그러진 원 모양, 타원형 이런 모양들을 섞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해서 붙이기도 했었고 다양한 무늬들을 섞어서 만든 기하학적인 무늬의 배열 우리가 그거를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스크 양식과 아라베스크 무늬 등등등의 이슬람의 양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 왕조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로 배울 왕조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는 국가인데요. 사실 이건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시대예요, 시대.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일단 만들어지고요. 그 이슬람 제국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방식이 있었어요. 일단 지도자를 당시에 칼리프라고 불렀는데 이 칼리프는 처음에 이슬람교를 창시했었던 무함마드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칼리프라고 하는 거는 지도자, 동양으로 따지면은 하나의 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칼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출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세습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앉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출하는 방식으로 칼리프가 4대 칼리프까지는 정통으로 계속 선출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통한 방식으로 칼리프가 선출된 시대를 우리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4대 칼리프였던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됩니다. 살해됐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시리아의 총독이었었던 무아위야라는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 사람부터는 이제 세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을 계속 선출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우마이야 가문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마이야 가문이 계속 세습되면서 칼리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마이야 시대,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도는 오늘 우리가 서아시아를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띄워놓은 거고요. 일단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통 칼리프 시대. 자, 정통한 방식으로 칼리프가 선출되었던 시대고요. 딱히 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번 우리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산왕조 페르시아 멸망.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보자면 자, 우리 칼리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출한다, 세습한다? 지금은 선출이다. 그래서 칼리프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뽑았다. 칼리프를 선출하였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선출하는 방식을 하다가 결국엔 누가 암살당했다? 그렇지, 4대 칼리프였던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했다. 그래서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당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왕조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파예요. 그게 어떻게 갈리게 된 거냐? 일단 알리가 암살됐잖아요. 그리고 알리가 암살되자마자 무아위야가 등장하면서 그 사람부터는 세습이 됐단 말이에요.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 일단 적어볼게요. 자, 일단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칼리프로 선출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아위야가 나오던지 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가 나오던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가도 돼.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누가 됐든 능력만 있으면 그냥 칼리프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 난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게 수니파고요. 이 수니파는 지금의 9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많고요. 그 다음에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알리 있죠. 이 알리의 후손들, 직계 혈통, 그러니까 알리와 같은 사람의 그런 혈통이 있어야지만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게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 세습을 할 거면 알리의 후손들이 세습이 돼야지 왜 갑자기 무슨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오냐 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게 시아파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니파가 다수, 시아파가 소수의 사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시아파를 보통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동안 왕조들은 대부분 수니파 중심이었는데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한 왕조도 있고 이 시아파가 건국한 왕조도 있고
그래서 시아파 중심인지 순위파 중심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순위파 중심이고요. 시아파가 만들었어요. 시아파 국교를 채택했어요. 라고 부르면은 아하, 이 왕조는 시아파 중심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왕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서아시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국가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라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과서 있다면 교과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과서가 없다 싶으면 네이버에다가 우마이야 왕조 지도를 검색하셔서 같이 띄워서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지리적인 명칭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국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땅덩어리 됐다 넓은 거 이거 어디냐고 묻는 친구들 많은데 아프리카예요. 모르면은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지금의 뭐 스페인 있는 곳, 포르투갈 있는 곳 여기 이 반도를 우리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이베리아 반도라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아니야. 이탈리아는 여기 있잖아.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베리아 반도가 있는 곳이 여기고 이탈리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있었고 그리스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이쪽을 우리는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겠죠. 우리가 지금 서아시아를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 있죠. 여기 서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먹어요. 아프리카 북부도 먹어요. 이게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서아시아 지역까지 먹고요. 쭉쭉쭉 계속 정복을 해와서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나라? 인도였죠. 이 인도 위에 있는 게 이제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이 인더스강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영토가 일단 정말 넓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수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수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꼭 기억하셔야 될 곳 바로 다마스쿠스라는 곳이었어요. 다마스쿠스. 여러분들은 계속 발음을 해보면서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이러면서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마이야 왕조의 마 동그라미하고 다마스쿠스의 마 동그라미 이렇게 외우시는 걸 일단 추천. 오케이? 일단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이렇게 좀 외우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순위파와 시아파를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1번 4대 칼리프였었던 알리가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파로 갈렸다라고 했었는데 알리의 암살 이후 근데 사실 이 알리가 암살당하기 이전부터 순위파와 시아파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언급이 되냐? 순위파와 시아파가 사실은 그냥 갈리기만 했었던 거지 그렇게 대립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미친 듯이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서로 성향만 달랐다 싶었던 거지 이런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완전한 대립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의 암살 이후 기억 첫 번째 순위파가 갈리게 되는데 이 순위파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함마드 뒤에 누구나 anybody 누구나 다 된다. 그래서 누구나 선출될 수 있더라. 오케이 라고 하는 게 순위파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 시아파라고 하는 애들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리의 후손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리의 암살 이후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극심하게 갈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이 일단 있어요. 뭐냐면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랍인과 비아랍인으로 구분이 됐는데 아랍인을 우대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서아시아 지역에는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강압적인 통치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아시리아 때 기억나죠? 그때 뭐 했어? 강압적인 통치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피정복민이 반발해가지고 아시리아 그대로 대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 점들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강압적인 통치를 하면은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관용 정책을 했었잖아요. 다리우스 1세가. 똑같아요. 아랍인을 우대한다. 즉 비아랍인들을 차별하는 정책들을 하면은 반드시 우마이야 왕조는 그러한 이유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비아랍인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마이야 왕조는 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아랍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는 왕조가 아바스 왕조, 이런 국가들이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바스 왕조로 들어가 볼게요. 우마이야 왕조의 그 지도를 시험 문제에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도를 요즘은 말로 풀어서 주기도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 전까지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우마이야 왕조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작년 2026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는 우마이야 왕조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베리아 반도를 먹은 왕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일단 중요한 힌트였었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를 먹고 있는 것은 우마이야거나 후우마이야거든요. 근데 다른 키워드들로 인해서 우마이야라는 게 밝혀지면서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도를 명칭화시켜서 외우시는 것도 서아시아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왕조. 아바스 왕조로 가봅시다. 자, 정, 우, 아후파, 셀티사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통 칼리프 했었고 우마이야 왕조 때 비아랍인들 차별해서 조졌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수도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서아시아 지역에는 바그다드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 바그다드는 이따 셀주크 트르크 얘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자, 수도는 어디? 바그다드.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바스 왕조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특징 첫 번째를 보자면 누가 세웠냐? 라는 게 되겠죠. 일단 건국했었던 세력을 보자면 시아파가 등장합니다. 시아파가 등장했네? 그러면 이제는 수니파 왕조라고 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시아파를 존중하는 그러한 국가인 아바스 왕조가 등장했고요. 이 시아파와 또 누가 세력을 힘을 합쳤냐면 비아랍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자, 우리 이전 왕조였었던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누구를 차별했다고? 그렇지. 비아랍인들을 계속 차별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 아바스 왕조가 시아파와 그 다음에 비아랍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별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좀 보면 웃기지 않아요?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슬람 제국인데 아랍인, 비아랍인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차별을 했다라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무엇이 있냐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당나라 때 영상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문제로도 몇 번 풀었었는데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탈라스 전투는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가 싸웠었던 그러한 전쟁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가 싸웠는데 그 전투의 결과 이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는 왜 도대체 멸망했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토를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떤 국가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몽골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이 결국에는 아바스 왕조까지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고 있고 시아파와 비아랍인들이 같이 세운 국가여서 비아랍인들 또한 그 다음에 시아파 또한 챙겨주는 그런 국가였다. 그리고 탈라스 전투,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가 세워졌던 게 8세기경이고요.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몽골이 13세기에 멸망을 시키니까 한 500년 동안 혈통을 이어왔었는데 한 9세기? 10세기? 그 정도부터는 그냥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나라가 아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랑 같이 있었던 게 후우마이야, 그 다음에 파티마 이런 왕조가 있었는데요. 개무시를 해요. 아바스 왕조를. 그래서 원래는 칼리프가 아바스 왕조가 정통이었었는데 야 그럼 나도 칼리프 선출할 거야 해서 3명의 칼리프가 탄생하게 됩니다. 개판이야. 그래서 아바스 왕조 말고 다른 국가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아바스 왕조보다 살짝 늦게 한 6년 정도 뒤에 세워진 왕조, 똑같이 8세기에 만들어진 왕조를 볼 건데 그 왕조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 후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후우마이야 왕조는 어디를 근거지로 하고 있냐면 여기 선생님이 아까 이름 뭐라 그랬지요? 이 반도 이름은 이베리아 반도. 이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탄생을 했었던 게 후우마이야 왕조인데요. 자, 이베리아 반도에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코르도바라는 도시였는데 그곳을 기점으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도로 바꾼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후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을 볼 건데요. 일단 농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농업 생산량이 엄청 잘 됐어.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일단 많아. 그러면 생산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내야지. 어디로? 다른 국가들로. 우리가 그걸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지중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후우마이야 왕조는 금방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각지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후 우마이야 왕조 또한 칼리프를 나중에 선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3명의 칼리프가 선출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는요? 이제 나올 건데 그 왕조가 바로 파티마 왕조입니다. 우리 파티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 서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바스라는 왕조였었고요. 그 아바스 왕조 또한 아바스 가문이 세운 거여서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의 계승을 내걸면서 만들어진 거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후우마이야 왕조가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 있죠.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지금 배울 파티마라고 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왕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떤 국가가 있을까? 바로 이집트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이집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이집트가 이제 지금 있는데, 이집트의 카이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역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장소인데, 뭐 카이로 회담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도는 어디냐? 카이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로 이제 수도를 천도를 했었는데, 두 번째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티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도해서 만든 사람들이 시아파였어요. 그래서 시아파 주도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아파 똑같이 건국했었던 왕조 하나 있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어디였습니까? 아바스였죠. 이 아바스 왕조에서도 시아파와 비아랍인들이 같이 만든 국가였는데 똑같습니다. 이 파티마 왕조에서 또한 시아파의 주도로 건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또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바스 왕조를 개무시해요. 아바스 왕조의 전통 있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전통들을 무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바스 왕조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야, 아바스 왕조, 니네가 칼리프를 선출했다고? 야, 웃기지 마. 진정한 칼리프는 우리 파티마 왕조야. 라고 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무시하고 얘네도 칼리프를 독자적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후우마이야 왕조, 그럼 우리도 선출할게 해서 3명의 칼리프가 난립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터지게 된다. 그게 파티마 왕조 때, 그리고 후우마이야 왕조 때, 아바스 왕조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양한 왕조들 정리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나머지 셀주크 티르크와 티무르나 사파비 왕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